먼저 제조업 위기 문제입니다. 제조업 위기는 사실 2011년 이후로 현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급격하게 정상을 회복하고 2000년대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와 제조업이 호황을 누렸던 것은 중국 특수와 ICT 혁명이라는 이른바 외생적인 수요 요인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쯤부터는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에 많은 중간재라든지 최종재를 수입하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외생적인 수요 충격을 좋은 의미의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2011년쯤 들어와서는 저가, 이른바 로우엔드 상품에서 한국 기업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여전히 두드러진 약진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치에서 사실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금도 매우 높습니다. GDP의 한 26%를 차지합니다. 중국보다 현재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상태이고요. 일본과 독일은 한 20% 정도, 미국은 한 12% 수준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은 한국 경제 전반의 평균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들어와서는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유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수익성도 2011년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 특화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뚜렷하게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BIT 산업에서 하락이 나타나고 지금은 IT 산업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왔던 한국 경제에서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제조업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의 그림은 OECD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991년에서 2001년 한 10년 동안 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2배 정도였습니다. 2001년에서 11년 한 10년 사이에는 수출 증가율이 OECD나 우리나 다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이 시기에 오히려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2017년 자료를 보시면은 각각이 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이 급감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경쟁력 저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또는 넛크래커 현상이라고 부르죠. 저부가가치에서는 중국과 같은 따라오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요. 고부가가치 생산은 주로 특수재라든지 이런 중간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특수재나 고부가가치 중간재 경쟁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여전히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부가가치 휴대전화에서는 이미 중국산 샤오미라든지 이런 제품들에게 잠식이 거의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애플과 고부가가치 휴대전화 경쟁에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특수재라기보다는 범용재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범용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 경쟁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활용하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프로세스, 생산 공정의 혁신에 의지합니다. 그런 70년대 이후에 한국 고부가 홍국의 중화공업이 누렸던 그런 가격 경쟁력과 혁신, 공정 혁신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 이것을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쫓아오면서 우리가 쫓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 반도체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들입니다. 이것들은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의 다품종 생산을 합니다. 중국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데 특화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설계하는 미국이라든지 대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제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제조업의 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제조업 위기가 발생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혁신 경제에서 슈페트주의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극화, 사회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이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이 흔히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됩니다.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이 0이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1이 되면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지니계수를 추정한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도표입니다. 우리가 도시 2인 가족에 대해서만 지니계수를 사실 2000년대 초까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사실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니계수라는 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가 됐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가 다시 심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또 소득 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두 가지로 흔히 나눠서 소득 불평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은 시장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우리 가구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을 나타냅니다. 가처분 소득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흔히 말하는 지니계수들이 2011년, 2006년부터 쭉 보시면은 지금 OECD하고 통계청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가처분 소득 자료 자체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산 특기 소득이 제대로 안 잡혔다라는 것 때문에 자료를 좀 바꾸게 됩니다. 2011년쯤에. 그래서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시면 2008년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그것이 사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소득 불평등을 낮춰주는 효과를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데 기초연금이 상당한 도움을 줬고 그 이전에는 재분배 정책이 사실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못했다.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불평등이라는 것의 원인이 결국은 재분배 정책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재분배 정책이 완화시키는 역할이 지금까지 좀 약했고요. 기초연금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초연금 지금 40만 원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로서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게 재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노동 경제학자들이 이런 시장소득 불평등 원인에 착안해서 분석을 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결론은 우리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격차에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임금 격차를 한번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0인 이상, 이것이 이제 사업장이 아닌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500인 이상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잡고요.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에서 499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시면은 88% 수준을 유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에서 99인의 평균 임금이 한국은 57%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84%를 유지합니다. 5에서 9인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48%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77%입니다. 한국의 100에서 499인의 상대적인 임금보다 오히려 아주 작은 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예외입니다. 이와 일본의 임금 구조, 기업 규모별 임금 구조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임금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우리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과 유사한 임금 구조를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한국의 재벌 중심으로 하는 이 하청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득, 시장 소득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재분배 정책에도 사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이 우리가 그다지 큰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취업자를 우리가 흔히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이른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부분 포함하는데요. 비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 재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또는 취업자들은 좀 취약한 근로자다 또는 취업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역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매우 낮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나쁜 직장입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7.6%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정규직이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4.2%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분배 정책에도 역시 한계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임금 격차가 결국은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임금 불평등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바로 탄소 중립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 B안을 내놨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0으로 만든다. 이른바 넷제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부분을 보시면 전환이라고 돼 있는 부분과 산업이라는 두 부분입니다. 전환은 주로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탄 같은 발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은 우리 제조업들에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환과 산업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이 전환, 즉 발전 부분과 산업 부분에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우리 전체 탄소 배출량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한국의 산업 구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과 폐기물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건물이라든지 건설 부분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이 다른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과 폐기물을 합쳐도 산업 부분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구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를 두고 과연 탄소 중립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